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 붙은 팀장. 게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팀장으로 입사하신 분이 계셔서 첫날 팀원들이 같이 점심을 했다. 보통 팀 분위기는 각자 점심을 먹는 사람 80에 3, 4, 5 모여 먹는 사람 20 정도 비율이었다. 팀장님은 그런 분위기가 못마땅했는지 팀원들에게 3, 4, 5 먹는 분위기를 강제하였다. 처음엔 팀장님의 관리 철학이겠거니 하였다. 그리고는 며칠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들 대수롭지 않게 모여서 먹긴 했다. 그러다 다시 개개인 각자 먹는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팀장이 팀원들을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밥을 먹는 이유 혹은 밥을 안 먹는 이유를 개개인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보고 다녔다. 그리고 식사에 대한 면담 중 질문할 때는 사람 성격이 무엇이라도 홀린 듯 감정적으로 팀원들에게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여 주눅이 드는 직원들도 생겼다. 어떻게 보면 식사로 팀 분위기가 개판이 되겠구나도 싶을 정도였다. 팀장이 없는 곳에선 식사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같이 히스테리를 부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도 당연히 오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부는 이상함을 느끼는 팀원들이 있었고 당시 팀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을 때라 팀 운영의 일환이겠거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여 점심을 누구는 누구와 먹으라는 방식의 팀장의 독단적 운영이 진행되었다. 슬슬 불만도 나오고 성인들이 학생 대접 받는 것 같다고 기존 직원들에게서 불평불만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다. 불평불만을 하며 점심을 먹으면서 올해 신년 운세나 볼까? 무당은 어디가 용하냐? 이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 그때 입사한 지 2주가 채 안 된 신입 직원이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떼었다. 사실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라 자기도 신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팀장 뒤에서 한 명의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다.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은 무당이나 점집에 관한 이야기에 매우 흥미를 가지는 부류였다. 식당 안에 팀장이 밥을 먹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후 무슨 귀신이냐고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팀장이 뒤에 굶어 죽은 귀신이 팀장에게 엎이듯이 앉아있고 자격지심이 강한 성격의 귀신이라 누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누구가 올려 밥을 먹고 다니는지에 대해 원한을 가지는 성격으로 보이는 귀신이라고 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 신입 직원은 팀원들에게 질문하듯이 되물었다. 혹시 밥 먹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거나 집요하도록 집착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그러고 보니 팀원들은 지난날을 떠올리며 자기들을 어린애들 대하되 누구와 밥 먹냐 혹은 밥 먹었냐라는 질문을 사람 한 명 한 명 불러서 면담 형식으로 물어본다고 하였다. 신입 직원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을 이어갔다. 굶어 죽은 귀신이 밥을 먹을 때는 팀장의 성격에 투영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팀원들은 일동사색이 되어 그 팀장의 성격이 식사 때 바뀌는 걸 깨닫는 듯 다들 아연실색한 표정이었다. 같이 밥 먹던 팀원 중 한 명이 그런 밥 먹는 걸로 불필요한 면담을 당하거나 팀장에게 괴롭힘을 하는 게 지속되는 것이냐라고 그 신입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신입은 그렇게 오래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 팀장은 발언이나 언행이 문제가 되어 곧 자일 운명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팀원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를 못했고 신입 직원도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표정으로 애매모호한 점심 식사를 마쳤다. 몇 주가 지난 후 팀장님이 팀원들에게 행했던 불필요한 면담, 누구와의 식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언행을 누군가가 녹취제보하여 문제가 되었고 그 팀장은 수습기간 때 퇴사 처리가 되었다. 다들 그제서야 신입 직원이 한 말이 불현듯 떠올라 이해가 갔고 그때도 아연실색을 하였다. 그리고 그 팀장은 나갈 때 자기 자신이 한 말이 맞냐며 억울해하여 나갔다고 전해 들었다. 귀신이 빙의가 되면 빙의가 되어 있던 당시에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 했던 건지는 아직도 궁금하다. 두 번째 이야기. 외할아버지. 어제 신나게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갓집에서 명절인데 한번 들려서 같이 저녁 먹자고 전화가 왔다. 게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보통이면 난 안 가고 집에 있겠다고 하겠지만 저희 외할아버지는 언제나 손자 손녀들을 보면 세종대왕님 3장 이상씩은 손에 쥐어줘야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안 갈 수 없죠. 가서 사촌들 만나 인사하고 횟집 가서 처음으로 보고 요리도 먹어보고 그러다 시간이 늦으니 외가집에서 하루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와 아버지는 직장인이시지만 두 분 다 샌드위치 휴가를 얻으셔서 그날 하루 자고 왔습니다. 어른들은 모였으니 축구, 정치, 경제 이야기하시다 고스톱으로 빠지셨고 저와 오빠, 사촌들은 가져온 노트북으로 새벽까지 무서운 영화를 다운받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드디어 저희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저희가 보고 있는 공포 영화를 힐끗 보시더니 너희는 저런 게 무서우냐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무섭죠. 무서우라고 만든 영화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나는 70평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보다 무서운 일을 겪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영화도 슬슬 지어가고 있던 참이라 간만에 어려진 마음으로 할아버지께 무슨 일이었는지 이야기해달라 졸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앞에 있는 생과자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할아버지께서 10대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외갓집은 지금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원래 할아버지의 고향은 함경북도입니다. 지금은 몇십 년이 지났고 고향 땅과 관련된 물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동네에 가구가 30채 정도 있고 뒤에 큰 산을 등지고 있으며 산 둔턱에 울타리를 치고 염소랑 닭을 키우셨대요.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의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대부분의 10대들이 그렇듯 그분도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정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심했대요. 화를 참지 못하고 한번 화가 나면 광견병 걸린 개처럼 이빨로 물어뜯고 손에 들린 건 닥치는 대로 휘두르고 던지고 부수고 그러다 그 동네에 있던 한참 나이 어린 여동생이 그 미친 아이가 던진 호미에 맞아 이마가 뚫린 적도 있었더랍니다. 그 미친 아이의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만 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허리를 굽히셔야 했고 그 아이가 저지르는 짓은 날로 갈수록 심해져서 주변 사람들도 전부 손을 놔버렸을 정도랍니다. 일이 터진 날은 가뭄 때문에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는 가을입니다. 그날 미친 아이가 집 옆에서 쥐인지 다람쥐인지를 잡아 구워 먹겠다고 나뭇가지를 모아다 불을 붙였는데 하필 불씨가 옆집 울타리로 얽혀 붙었대요. 비가 안 와서 나무고 잡초고 전부 바짝 말라있는 날 바람까지 쌩쌩 불어대니 불은 삽시간에 불이 번지고 그때 당시에는 돌로 지은 집이 흔하지도 않을 때라 그대로 불이 번져 집 내채가 홀랑 타버렸다고 합니다. 정작 바람이 부는 방향 때문에 미친 아이의 집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화상을 입어서 팔이 쭈글쭈글해지고 어떤 아주머니는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 머리가죽이 다 타버리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 일 때문에 미친 아이의 집은 당장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라도 할 말이 없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미친 아이의 집에 있는 소 2마리를 각각 한 집에 하나씩 주고 미친 아이의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을 또 한 집에 주고 남은 한 집은 동네에서 창고로 쓰던 집을 대충 흙벽 바르고 지붕 얹어서 미친 아이의 가족들이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됐을 때 미친 아이의 어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 집에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머니 앞에 앉아 막걸리를 두세 사발씩 마시면서 이 새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제가 죽어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가 말하면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 미친 아이의 아버지도 서둘러 오셔서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집으로 가자. 하고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아주머니는 안 간다. 여기가 내 집이다. 그냥 이 집에서 쥐새끼, 개새끼로 살고 말지. 그 괴물자식 있는 집으로는 절대 안 간다며 발버둥을 치셨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지만 오죽이나 무서웠으면 저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해가 다 넘어갈 때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바닥에 뻗어 있으니 근처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전부 할아버지 집에 모여 혀를 끌끌 차면서도 자식 새끼가 언귀 들린 무당보다 더 지랄을 하는데 저럴 만도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하여간 아주머니가 그렇게 우는 게 너무 안쓰러우셨는지 미친 아이의 아버지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대요. 뭐냐면 그 길로 집으로 쓰는 창고로 들어간 다음 쭈그려 자고 있는 미친 아이를 길바닥에 패대기 쳐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밟아 두드려 패고 매주를 엮어놨던 밧줄로 손이랑 몸뚱이를 묶어서 산속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저씨 혼자 산을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할아버지가 닭모이 주려고 산 둔턱에 올라가셨는데 미친 아이가 염소무리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를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온몸은 흙이랑 땀으로 범벅이고 여기저기 긁히고 지은 상처 때문에 피딱지는 얹혀서 숨은 헐떡거리고 옷도 다 찢어지고 손톱도 죄다 벗겨진 채로요. 할아버지는 염소 사이에서 저런 게 튀어나오니까 처음엔 염소가 살가죽을 벗고 귀신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여튼 반나절 만에 발견된 미친 아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미친 짓도 안 하고 몸을 수그린 채 주춤주춤 다니고 목소리도 모기만해져서는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해가 완전히 지나가고 그 다음의 여름 할아버지가 강가에서 개구리 잡고 있을 때 미친 아이가 강물에 물수제비를 하는 걸 보고 가서 물어보셨대요. 작년에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귀신을 본 거니 괴물을 본 거니 물어봐도 대답이 없길래 그냥 다시 개구리 잡으러 가야겠거니 했는데 미친 아이가 나 때문에 저 뒷산에 귀신이 왔다고 절대 그곳에 가지 말아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물어봤을 때 그제서야 입을 열더래요. 미친 아이가 산속에 끌려 들어간 날 미친 아이의 아버지는 자식을 나무 기둥에 묶어놓고 네 버르장머리 고쳐질 때까지 여기다 묶어두고 매일 밥이랑 물만 주고 갈 것이다. 짐승 새끼는 짐승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며 그대로 산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로등은커녕 전기도 없던 시절에 산속은 코앞에 내 손바닥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했겠죠. 처음에는 혼자 소리 지르고 발버둥치고 울다가 지쳐서 뻗어있는데 귓가에서 나뭇가지 비비는 소리가 들렸대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뭔가가 자기한테 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 숨만 쉬고 있자니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잘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나 너 보러 왔다. 너희 엄마 이제 너 보러 여기 안 온다. 너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다 굶어 죽어야 돼. 라고 각작각작대는 소리로 말하더랍니다. 미친 아이는 무서운 마음에 발광하며 밧줄을 풀려고 용을 쓰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비서대기를 후려갈기는 것처럼 커지면서 새끼야 내가 너 보러 왔다고 했잖아. 고기 어딨어 라고 했대요. 그러다 갑자기 옆에 있는 나뭇가지가 뚝 꺾어지면서 얼굴을 척척 긁더랍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가 손에 쥐고 얼굴에 비벼댄 건지 늦가을에 이파리 하나 없이 바싹 마른 나뭇가지에 얼굴이 피떡이 될 때까지 긁혔대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소리 지르면서 몸을 발버둥치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또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고기 냄새난다. 마을 사람들이 너 뒤졌다고 고기 굽는 갑다. 아닌가? 너한테서 나는 냄새야. 고기 어딨어? 하고 말하는데 지금 옆에 있는 게 뭔진 몰라도 이대로 있다간 뜯어먹힐 것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목 졸려 죽을 각오로 몸통을 묶은 밧줄에 몸을 비비면서 밧줄 매듭이 있는 곳까지 몸을 돌려 이빨로 매듭을 물어 뜯었다고 합니다. 근데 밧줄에서 굉장히 찝찝한 맛이 났대요. 매주를 묶었던 밧줄이라지만 밧줄을 물어 뜯는데 뜨뜻미지근한 게 자꾸 흘러나오더랍니다. 옅은 앞니가 흔들거릴 정도로 세게 지시겨 씹으니 밧줄이 뚝 하고 끊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치려는데 손발이 헛돌아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더랍니다. 기다시피 허우적거리며 팔다리를 휘젓는데 앞을 더듬거리니 나무뿌리가 만져졌대요. 알고 보니 자기가 허우적거린 게 앞으로 가고 있던 게 아니라 계속 땅을 파고 있던 거였대요. 그리고 목소리가 또 들리더랍니다. 깊게 파라. 거기가 너 잘 곳이다. 좀 더 넓게 파라. 같이 자자. 하면서 이번엔 사사사삭하고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다 밧줄이 툭 하고 어깨에 떨어졌는데 밧줄 끝이 입속에 들어왔대요. 뱉으려고 웩거리다가 입속에서 우룩하고 씹혔는데 그 찝찝한 맛이 또 나더랍니다. 거의 구토하다시피 하며 뱉어내는데 어디서 장닭이 꼭 기어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미친 아이는 여기서 닭장까지 멀지 않은가 보구나 생각하고 앞에 나뭇가지에 부딪히고 나무 뿌리에 걸려 구르면서 무작정 산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달렸더랍니다. 그때 등 뒤를 뭔가 채찍처럼 철썩철썩하고 후려 갈겼대요. 그리고 뒤에서는 또 이 미친 새끼야 날 그리 물어뜯었으면 네 살가죽도 내놔 하면서 뭔가 사사사삭 쫓아오는 게 느껴졌답니다.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달리다 갑자기 앞으로 벌렁 넘어졌는데 거기가 염소를 키우는 울타리 안쪽이었대요. 염소들이 자다가 큰 소리에 놀라 미친 아이 주변에 모여드는데 미친 아이는 울며 빌며 염소 무리 속으로 기어들어가 쭈그리고 숨었대요. 그러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아까의 그 목소리가 또 들리더랍니다. 이 미친 새끼가 내가 발가락만 안 아팠어도 종아리 물어뜯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더랍니다. 새벽이 지나가서 하늘이 푸르스름해져 있었는데 동이 틀 때까지 울타리 밖에서 밧줄을 던져 넣으며 울타리 안쪽을 휘젓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다 염소무리 사이에서 미친 아이를 쫓아오던 게 뭔지 살짝 보였는데 몸은 나뭇가지처럼 바짝 말라서
뼈가 흉하게 도드라져 나오고 눈은 시커멓게 뻥 뚫린 것처럼 움푹 파여서 눈꺼풀 없이 안쪽에 눈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입이 얼굴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빨이 정말 컸더랍니다. 하여간 그렇게 염소 울타리 안에서 해가 뜨고 할아버지가 올 때까지 숨어 있었대요. 세 번째 이야기, 의문의 전화. 제가 중3 때 겪은 일입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하다가 뺏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며 서랍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죠. 핸드폰을 워낙에 사랑하던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뺏겼다는 말을 하고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컴퓨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오더니 조금 곤란해 하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약간 놀란 얼굴로 너 핸드폰 뺏긴 거 맞니?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후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보충이 있다고 일찍 오라는 말을 전하러 학원 선생님께서 제 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은 뒤 여보세요라고 대답까지 했다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A야 S 학원이야 라고 말씀하자 갑자기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나오는 버릇을 그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서 평소에도 정확하게 여보세요 보다는 뭉개지게 발음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평소와 같은 발음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전까지 저와 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이 쓸데없이 장난을 치셨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핸드폰은 담임 선생님한테 있고 그분은 여자분이시며 핸드폰을 뺏길 때도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진실을 밝히자며 학원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파일을 틀었을 때 저와 그곳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들었습니다. 끼기객하는 알 수 없는 파열음 같은 소리를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A야 S 학원 E야. 그날 제가 무서워서 잠을 설치던 중 아버지께서 달마가 그려져 있는 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떤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잘 때 땀이 젖을 정도의 계절은 절대 아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뒤로 저는 그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영적 존재를 믿게 되었죠.